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금 좀 아는 누나 양희선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이름 이래 붙인 게 밥 잘 사주는 누나 그거 보고 좀 이렇게 컨닝 하신 거죠? 네. 네. 거기 카를로 브루님입니까? 네. 거기에 보면 스탠바이 유어맨 저기 연속극 주제곡 네. 부른 사람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왔더만요. 예, 네. 한국에 와가지고 공연도 하고 네. 사르코지 전 대통령 부인인데 그렇게 근데 그 사람은 참 키도 크고 멋지게 생겼고 남자들도 엄청 많이 만나고 평생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연인으로 사귀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프랑스 대통령한테 네. 예? 이렇게 또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결혼해가 또 이렇게 영부인도 하고 그래가 이제 또 가수도 해 이제. 아, 되게 다재다능하시는 분.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이태리에 네. 엄청난 부잣집의 딸인데 이태리가 60년대 70년대에 이 좌익 게릴라들이 막 총리도 죽이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상대적으로 좀 치안이 안정된 프랑스로. 그래서 이태리 출신인데 하도 돈이 많아서 궁궐 같은 집에 살다가 프랑스로 갔다는 거예요. 참 부럽지요. 네, 부럽네요. 네, 참 저도 부러워요. 네. 그래서 근데 요즘 보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나라에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하나는 지방에 수도권에는 부동산이 폭등해서 난리였는데 지방에는 지금 집값이 깡통 전세다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삼청동, 뭐 연남동, 신사동 같은 데 보면 한때는 이제 오랫동안 그 거리의 특색을 이렇게 하던 주역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인 얘가 이 임대료가 올라가 다 쫓겨났는데 이제 그 자리에 뭐 프랜차이즈점들이 들어왔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특색 없는 거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가면서 이제 골목이 조금 더 나아져서 이 개인 특성을 가진 거리에서 특성을 상실한 상업적인 거리가 되면서 낮에도 사람이 뭐 없다고 아예 그런데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임대료 같은 부분에 세금 관련해서 뭐 좀 들은 거 없습니까? 일단 제가 이제 느끼는 실질적인 거는 일단 공실이 많아져서 그 건물주 이제 임대 사업자분들께서 조금 많이 우세요. 예, 아 그렇게 우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많이 공실이 많아져서 근데 이게 임대료를 무조건 낮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히 건물을 유지를 하시려면 유지비가 또 있잖아요. 근데 뭐 세금도 포함이고요, 그거는. 또 세금 말고도 건물을 유지하는데 당연히 비용이 들죠. 아무래도 관리 비용이라든지. 그래서 임대료를 무한정 낮출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공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죠. 임대료로 이게 이제 생업이신 분들은 보통은 많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 임대주는 원래 빌딩 하나 갖고 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임대 한 개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몇 개씩 있더라고.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래도 이게 거의 주업이신 분들도 많아요. 있기 때문에 특히 그분들은 많이 힘들어하세요. 이게 월세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끊겼다는 건 고정 수익이 끊겼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타격이 크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게 뭐 예를 들면 서울의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변두리나 이쪽이 아니라 뭐 서초, 동대문 이런데 또 이제 공실이 있다는 소리가 이제 왕왕 들리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 이상하다. 저도 명동에 지금 1층에 한 블록에 공실이 7개, 8개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명동에. 네. 그러니까 명동 하면은 사실 없어서 권리금도 엄청 갖고 팔고 뭐 진짜 대기하고 들어가는 데라고 알고 있는데 또 그렇지만 또 않는 것도 지금 요새 나오고 좀 삼청동 이런 데들도 보면은 지금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당연히. 그렇게 사람들이 없는데 임대료를 굳이 올려서 건물주 분들이 들어오지도 않는 걸 할 리는 없으시니까 다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다 지금 이상 현상이 좀 이상 나타나고 현상이 있어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사동에도 지금 곳곳에 이 빈 1층 신사동 뭐 가로수 길인가에 나타나고 있다고. 얼마 전에 TV 보니까 신문에 봤나요? 그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가 네. 요즘 상권이 가버리면서 네. 거기에 건물 1층에 비어 있는 게 너무 20개가 된다라. 그래서 주인이 반값으로 네. 뭐 안 그러면 3분의 1을 깎아주거나 이렇게 하는 주인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네. 그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압구정 로데오는 진짜 지금 그나마 조금 나아지긴 해요. 예전 더 심했어요. 아, 그렇죠. 정말 더 심해서 거기는 정말 예전에는 한때야 되게 좋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있었을 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전이죠. 네네.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없다가 요새 조금 그래도 압구정 로데오 쪽에 이제 술집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특색은 없어지기는 했어요. 술집 원래는 옷가게도 되게 많았었고 되게 특색 있는 옷가게도 많았었는데. 그래서 로데오라 했겠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특색은 조금 많이 없어졌고요. 물론 옷가게 많지만 그 음식점들, 술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서면서 네. 최순실 씨도 거기 로데오에 그 압구정동 저기 빌딩 있는데 그 마사지 마사지요? 그 어떤, 네. 센터 들어있는 아. 3층인가? 네. 최순실 씨 1층에는 무슨 뭐 이 베트남 음식점 있고 최순실 빌딩도 거기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상식적으로 저렇게 공실이 늘어나면 제가 이 상수역에서 우리 사무실로 걸어오면 홍대역이 상권에도 보면 1층에 비어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대로변에. 그건 뭐냐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네. 많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이게 임대료를 올려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료를 못 내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평짜리가 임대료가 10평 기준으로 네. 보니까 뭐 한 400 이렇게 가더라고요. 임대료가 350, 400. 그럼 10평 기준으로 그렇게 가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보면 10평 기준으로 좀 싸다라는 게 150만 원. 네. 10평짜리가. 네. 이제 그렇게 가니까 네. 이제 하루 종일 팔아가지고 네. 보통 뭐 식당 같은 거 하려면 한 30평은 돼야 식당이 어느 정도 모양은 갖추지 않겠습니까? 주방이랑 네, 주방이랑 네. 하면요. 그럼 한 30평 되면 임대료만 해도 한 뭐 7, 800만 원, 뭐 1000만 원도 넘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를 팔아야 매출을 네.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는 요즘 매출이 확연히 한 절반 정도 떨어진 사람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음식점 사장님 분들도 요새 좀 경기가 안 좋아지신 거를 예. 이렇게 좀 많이 느끼, 특히 음식부터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예. 네.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매출이 일단 주는 걸로 예. 네, 많이 느껴지시고 아무래도 테이블 회전율도 이제 떨어지고 이러면은 많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출을 또 볼 수 있는 저희가 볼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수입이 좀 떨어졌구나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삼청동에 보면 새로 막 이렇게 막 돌까지 발라가 멋지게 진 한 4층쯤 되는 빌딩이 통째로 다 비어 있다고. 네, 그런 소리도 있고 네. 이게 임대료라는 게 이제 이게 되게 어떻게 뭐 애매한 거잖아요. 건물주 분들은 또 이제 임대료가 이제 생활인 거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대료 때문에 힘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그 고정비잖아요, 임대료. 그 임차인한테는. 근데 음식점이든 뭐든 어쨌든 매출을 거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 임대료가 부담스러워서 나중에 매출이 떨어지면은 임대료를 못 메꿔서 이제 적자가 나시거나 물론 꼭 임대료 때문만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럴 때 이제 나간다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한국의 모든 땅이나 건물은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네. 없는 게 없죠. 네. 모든 필지에 다 있죠. 네. 공시지가는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임대료도 네. 공시임대료라고 해가지고 네. 공시지가처럼 평방미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네. 공시임대료를 그러니까 1층은 얼마 대로변에 네. 그다음에 2층은 얼마 3층은 얼마 네. 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산정하는 기준이 건물이 얼마나 새 거고 이런가에 따라서 또 얼마, 뭐 화장실 구조가 어떤가에 따라서 얼마, 그게 복잡한 것 같아도 네. 일정한 지역에 이렇게 블록별로 그걸 설정해 놓으면 옆으로는 또 그걸 적용시켜 갖고 하고, 그래서 최소 임대료를 공시 임대료로 정하고 네. 그 플러스 알파 되는 거는 이제 정부가 네. 이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서 신고하면 정부가 그런 임대료를 갖다가 요즘 AI가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몇 년만 이렇게 굴려가면 AI에 의해서 공시 임대료 제도가 상당히 과학적이 될 수 있을 거라 봐요. 처음에는 한 2, 3년은 네. 이렇게 시범으로 하다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도 예방하고 적정한 임대료로 해서 이 자영업자도 살고 또 건물주도 너무 욕심내지 않고 적정한 게 유지하고 이러면 차라리 공실돼 가지고 막 1년, 2년씩 건물에 놀리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저도 이제 드는데요. 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잘 되면 정말 그렇게 돼서 좋은데 이게 아무래도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건물은. 그거는 정부가 없애버려야 되죠. 권리금은. 그러니까 차라리 권리금이 있는 건물은 목 네. 좋은 거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공시 임대료로 정하고 네. 그걸 임대료 형태로 네. 이렇게 전파해야지. 권리금은 어느 시점에서 그건 못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권리금이라는 거는 그들만이 만들어낸 거지 사실 이게 정부가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정부가 규제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왜냐면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 사업주가 지금 목이 A 상가가 있고 B 상가가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A 상가가 더 목이 좋고 더 잘 될 거를 만약에 안다면은 만약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A, B 상가가 그런 또 공시 강제에 의해서 똑같이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신고로 드러나지 않게끔 어떻게든 이 경쟁이 더 심해질 거예요. 아마 A 쪽에다가 임대료를 다 그 건물 주인. 아니 제가 아까 똑같이 받아라는 게 아니라 최소 가이드라인만 네, 네. 공시 임대료로 정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네. 거기에서 최대 몇 프로는 네. 이 임대료를 주인과 네. 그러니까 임차인이 네. 같이 합의해서 정하는 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합의해서 정하는 게 아마도 이제 이게 이렇게 음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임대료가 이 임대료 중에 권리금이라는 게 붙어 있는 데가 한국밖에 말고 딴 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권리금이라는 거는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임차인과 임대인이 이제 서로 정하는 거지. 사실 세금도 권리금을 만약에 받고 이런 거를 원칙적으로 사실 신고를 해야 돼요. 네. 네,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그 건물주 분도 권리금에 대해서 만약 받았다면 따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소득 신고를 해야 되고 이 주시는 분도 사실 그거를 만약에 증빙을 갖춰서 하게 되면 비용 처리도 원래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시 임대료를 하면서 차라리 권리금을 한국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없앨 수 없다 하면 네. 아예 정부에서 네. 권리금에 대해서도 네. 인정을 해가지고 네. 자 권리금이라는 게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상한하고 하한을 네. 정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권리금에 대해서 이제 주인이 어느 정도까지 다는 아니더라도 자 어느 네. 정도까지는 책임을 져야 된다 네. 명시를 하고 또 권리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고 네. 이게 맞지 않습니까? 네, 세금은 원래 이제 매기고 있는데. 근데 권리금 세금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제 신고는 이제 서로 합의 안 하는 네. 거죠. 왜냐하면 그 권리금을 받는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신고를 해서 자기 소득을 늘릴 필요가 없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권리금을 주시는 분도 그냥 서로 합의하에 내가 여기를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해서 들어오는 개념이니까 네. 그냥 이거 비용 처리 안 하고 건물주도 이거 그냥 내 소득 잡히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 암묵적으로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권리금은 어떻게든 그냥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소장님 말씀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상한선을 정해놓고 하면은 예. 그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이제 제가 왜 반대 의견을 약간씩 내놨냐면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건물에 대한 권리금이라든지 임차인과 임대인의 갭이 좀 많이 커서 아무래도 이제 좋은 데들 계속 잘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경쟁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그 경제를 이제 정부가 섣불리 만약에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음성화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저의 소수의 의견인 거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엄연히 권리금이라는 부분이 목 좋은 데는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 세금에서는
대부분 누락시키고 있다라는 것도 이것도 지하 경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법인이 만약에 그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네. 법인은 어쨌든 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증빙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를 차라리 네. 올리지 권리금은 못 내겠다 하겠죠. 그래서 이제 법인은 이제 권리금에 대한 신고를 하려고 해요. 아, 법인들은 네. 그러겠네. 그래서 그쪽도 이제 상대방 건물주도 소득세 신고를 해서 사실 그냥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소득을 대신 내줘요, 세금을. 이제 이제 세금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것 해서 권리금에 대해서 신고하시라.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내주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경쟁 진짜 심한 데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들 서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네, 맞아요. 그렇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진짜 말씀처럼 어떤 규제는 분명히 필요해요. 예, 분명히 필요한데 그거를 섣불리 하기에는 조금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정부가 권리금에 대해서 신고 안 하면 그냥 안 두겠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못 본 것 같긴 한데. 나도 별 기억이 안 나요. 권리금에 대해서는 그냥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주는 행태로 아름아름으로 그냥 이렇게 관행으로 유지되지. 권리금도 센 데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세죠. 저 억대도 저는 들어갔고요. 네. 네. 작게는 몇천. 네. 제가 본 것도 작게는 몇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 몇천만 원을 비용 처리를 이제 못 하시고 시작하시니까 보통은. 그런데 보통 거기 들어갔다가 네. 내가 거기서 뭐 요즘은 최대로 한 얼마입니까? 4년 합니까? 5년 합니까? 어떤? 임차인들의 그 최소 영업 기간이. 그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하다가 만약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네. 이렇게 이제 해버릴 때 그 사람은 임차인은 네. 뭡니까? 다시 자기 대신 들어올 사람이 권리금을 줘야 자기가 받잖아요. 네. 만약에 그 사이에 그 상권이 네. 좀 맛이 가버려서 아까 말하면 삼청동처럼 돼버리면 네. 권리금이 뭐 사라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네. 그렇게 되면 권리금은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권리금, 그리고 특히 그 건물주가 거의 보통 권리금을 받을 때도 있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식당이 그냥 그 레시피와 모든 그런 집기를 그대로 왜 식당 넘겨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냥 그 식당이 그대로 주인만. 그러니까 앞에 임차인과 뒤에 임차인 네. 간에 또 권리금을. 네네. 그런 이렇게.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는 임차인들끼리 권리금을 주고받는 거는 네. 기록이라도 있습니까? 보통 안 하시죠. 사실 그런 것도 잘 신고도 안 하시니까. 네. 그럼 그거 나중에 어떻게 돌려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장사해서 벌려고 하고 권리금은 해수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해요? 아무래도 그걸 주고 여기서 장사가 더 매출이 올라가면 네. 아무래도 권리금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니면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그냥 넘길 때도 그 사람한테 또 근데 주인이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거 네,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주인분들이 원래는 권리금을 보통 받기 때문에 네. 그 들어가시는 임차인분들이 받기는 힘들어요. 그거는. 그래서 주인이 권리금을 받았다가 네. 세입자가 나간다고 주인이 돌려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돌려주는 사람은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돌려준다는. 아니 그러니까 회수하는 거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입주하려는 사람이 안 들어오거나 네. 나는 그거 못 내겠다. 네. 들어올 사람이 없어가 하나씩 겨우 잡았는데 네. 너는 임대료도 깎아줘야 된다. 이렇게 놓으면 권리금은 그냥 날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럼 정부가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전체의 권리금이 뭐 몇 조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근데 권리금이 꼭 다 있지는 또 않아요. 아니, 그런데 전체 권리금이 몇 조 정도는 된다는데 그럼 이런 큰 돈이 돌아다니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도 없고 어떤 규제가 그러니까 법은 있지만 제대로 네. 법의 사각지대에서 다 통용이 된다면 네.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법은 사실 이제 세법적이라기보다 어떤 규제가 필요한 거는 맞아요. 네. 네. 근데 하나 좀 궁금한 게 1년씩 보니까 임대인 구함하고 붙여놓은 건물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임대인이 안 들어오면 네. 임대료를 좀 깎으면 비워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들어가서 살면 요즘 어떤 건물은 관리비만 내고 들어오라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도 뭐 소문은 돌아다녀요. 네. 그러면 좀 낮추면 구할 수 있을 건데 왜 그렇게 이 건물주는 조물주보다 높은 분들은 들어올 사람이 없어도 가격을 안 내리고 버티고 저럴까요? 글쎄요, 저도 그게 궁금하긴 한데요. 뭐 당연히 이유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한번 싸게 해줘버리면 건물 네. 가치가 그만큼 내려가 계속 버렸다고. 그렇게 싸게 해줘야 되니까 월세 네. 올리기가 사실 쉽지는 또 않으실 거라서. 네. 네.
그래서 연예인들이 보면 지돈 뭐 한 3, 40억에 대출 뭐 한 7, 80억 받아서 강남에 조그만 빌딩 하나 사가지고 자기 이름 동원해서 거기에 스타벅스 입주시키면 건물 가격이 이제 들어간 것까지 하면 뭐 100억짜리가 200억이 돼버렸다. 뭐 그래갖고 다시 되팔아서 돈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흔하더만요. 네, 그렇게 많이 하시죠. 네. 네? 네. 참. 네. 그렇게 될 때 자기가 원래 있던 자기 돈에다가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은행에서 대출한 거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건물에 얼마쯤 들어갔는가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한 더블 정도로 튀겨서 판다면 세금은 정확하게 양도세가 이렇게 매겨집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양도할 때는 건물을 파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파는 거에 대해서 양도세라는 거를 내죠, 당연히. 네, 그런데 네. 그 차액만큼이 정확하게 집계가 됩니까? 계약서 쓰는 그 양도 금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그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만 사실 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서로 다운 계약서를 쓴다든지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한테 말씀을 하지 않는 이상 저희는 사실 모르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가 크니까 금액이 작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렇게 하기 힘들긴 해요.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땅을 사서 은행 대출 받아가 네. 자기가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 네. 그래가 팔았을 때 양도세는 네. 어떤 식으로 매깁니까? 토지 구입 가격에다가 네. 건축비 네, 맞아요. 해서 그렇게 매깁니까? 네, 대출은 전혀 양도세랑 관계없어요. 네. 대출한 거에 대한 비용이 뭔가 그러니까 가끔씩 아니 내가 지어가 했을 네. 때 네. 그러면 내가 처음 팔았어요. 이 건물을 지어가 없었는데 네. 대지에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네. 이제 그 내가 들은 돈은 네. 땅값이 30억, 네. 이 건축비가 네. 한 뭐 50억, 네. 80억이다. 네. 근데 내가 이 건물을 150억에 팔았단 말이에요. 네. 뭐 아까 말한 스타벅스를 하나 입주시키든지 네. 그러면 80억이 들었는데 150억에 팔았으면 70억의 차익이 네. 발생했잖아요. 네. 근데 그 건축비까지 다 계산해서 네. 양도세를 매길 때 안에 네.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네, 들어가죠. 예, 네. 그렇게 돼야 네, 합리적이겠죠. 그럼요. 근데 이제 증빙이라든지 네. 무조건 다 인정되는 거는 아니라서 네. 꼭 그 건물 지으실 때 이런 증빙 법적 증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잘 이제 또 하셔야 돼요. 네. 보통은 잘 그런 걸 안 건물 지을 때 그 증빙을 잘 안 끊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비가 좀 많이 들어갔다고 뻥을 튀기는 게 네. 세금을 좀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뻥을 튀기려면 그 대신 증빙이 필요합니다. 아, 저 증빙이 필요하다. 네, 네. 보통 그런 거보다 더 오히려 못 받으셔서 문제예요. 어. 실질적으로는 건물 짓는 데만 예를 들면 30억이 들어가셨는데 네. 증빙을 못 받으셔서 네. 증빙은 한 20억밖에 못 받을 그게 더 많아요. 네. 그게 더 많겠죠. 네, 더 많아요. 예. 자, 얼마 전에 이제 이 국민연금을 9%에서 뭐 13% 이상으로 네. 올린다. 네. 이러다가 그게 또 네. 밖으로 새 나가가 네. 공무원 2명이 이 핸드폰을 뺏기고 네. 이 조사하러 또 와가지고 감사가 와서 그리고 대통령은 또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지 그러니까 않을 거다. 예, 그만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국민연금이 앞으로 이제 지금 정도로 내주는 걸로 보면 네.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네.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는 많고 네. 받는 거는 뭐 주는 것만큼을 못 따라가고 그걸 또 운용해서 올리는 수익률은 요즘 주식이 폭락해서 뭐 20조를 남기니 하면서 돈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고도 성장기에는 돈을 운용하면 뭐 한 10%는 버는데 1년에 네. 근데 이게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10%를 어디 벌 데가 어디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5%는 고사하고 적자가 나니까 네. 그거 좀 늘려볼 거라고 하다가 한 20억씩 날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세금으로 그걸 메꾼다 하니까 사회적으로 반발이 많은 것 같아요. 국민여금까지 세금으로 메꿔줘야 되나. 그러면은 사실 저도 반발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그 세금과 어떤 공단과의 그런 거는 별개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세금도 지금 쓸 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현 정권이 보면 이 세금을 곳간에 놔두면 뭐하냐. 경제 활력에 쓰자는데 세금 갖고 뿌린다고 막 50억씩 100억씩 막 이럴 때는 개념도 없지요. 세금 갖고 뭐 어디에 쓴다고 해가 몇십 개로 나누면 그게 무슨 세금 470조 이러면 내년 예산 많아 보이지만
그걸 잘게 쪼개가지고 무슨 수천 개 분야에 무슨 사업에 얼마, 무슨 사업에 얼마 이러면 그게 전부 푼돈처럼 그냥 인턴 좀 늘리고 얼마 전에 그거 뭡니까 일자리 무슨 뭐 6만 개인가 늘린다면서 네. 세금 뭐 십몇 조 쓰면서 네. 공기업들이 뭐 불 꺼주는 초등학교, 네? 뭐 그다음에 풀 뽑고 여기에서 가방 들어주고 네. 또 뭡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뭐 풀 뽑고 이런 청년 일자리 늘린 필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는 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아무 안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청년들이 아마 하지 않을 거예요. 청년들이 네. 그죠? 네. 물론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걸로 계속 수익이 발생될 거라는 보장을 아마 느끼지 못할 거라서, 네. 그 그렇죠. 일자리가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서. 이게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속될 수 없는 네. 뭐 몇 달, 두세 달 그렇죠. 이런 네. 일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수치심이나 또 이런 괴리감 이런 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안감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정말로 풀 뽑는 거에 어떤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쳤을 때 그거를 내가 청년이면은 이거를 10년, 20년 계속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계속 하면서 월급이 오른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예. 뭐 풀 뽑는데 뭐 지금 그거 얼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도 전혀 없고. 그렇게 전혀 너무 불안해 하겠죠. 예.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취업 공부라든지 다른 기회가 날아갈 거라 생각을 한다면 절대 아마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러면 저기 지금 세금을 갖고 쓰는 돈 중에 이번에 뭐 남북 교류 협력 기금 같은 경우에는 1조 1,000억을 배당을 해놓고 38% 뭐 4천 100억인가가 비공개로 해서 네. 대부분 전용회가 쓴다. 또 뭐 국정원 예산이 뭐 총 한 1조 2, 3천억 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비공개로 해서 어디 썼는지를 세목을 안 놔고 네. 그 다음에 자기들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 특수활동비 같은 거 말입니다. 네. 자, 지금 세금 계산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항목이잖아요. 이렇게 국민 세금을 걷어와 가지고 네. 특수한 목적을 한다면서 뭐 한국에 007 영화에 나오는 제임스 본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막 항목이 네. 어디 쓰는지 비공개로 해서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나는 부분은 좀 어떻게 봐요? 아무래도 원성을 많이 사겠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물론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한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는 맞다고 보지만 그런 세금을 내가 피땀 흘려서 번들어야 되는 세금을 어디다가 쓰는지 모른다라는 거는 예. 아무래도 불안감과 아마 믿지 못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정말로 필요할 때 세금을 이런 데로 쓰겠습니다고 아마 정부가 발표를 해도 맞을까? 신뢰를 상실하는 네. 부분이 생기지 그럴 않겠습니까?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세목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다 오픈을 하는 게 그렇죠. 네. 옛날처럼 무슨 뭐 간첩을 국제적으로 잡으러 다니고 그렇게 위해서는 뭐 그걸 드러내지 않아서 무슨 특수활동을 한다고 안보에서 썼다 하지만 이제 간첩도 안 잡는 시대에 그렇게 이 밝힐 수 없다 하면서 네. 그렇게 예산을 특수활동비니 뭐니 이렇게 편성을 하고 뭐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다 해가지고 그 중에서 38%를 어디다 쓰는지 비공개다 해놓고 그거는 대부분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그때그때 사후적으로 항목을 설정해서 막 써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세금을 거둘 때도 이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이 어디 쓰는지 밝히지 않는데 나는 세금 못 내겠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조세정이 심해질 수 있겠죠. 예. 물론 이제 정부가 우리 뭐 저희 세금을 그러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밝히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뭔가 정말로 저희한테 말 못하는 특수활동 목적가 있을 수는 저는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게 모든 국민들이 다 뭐 어떻게 썼을 거에 따라서 오케이 하는 부분도 없을 수도 있고 정부가 정말 즉시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저도 그런 특수 항목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거를 쓰려고 모아놨던 어떤 근거라든지 아무리 밝힐 수 없더라도 어떤 아웃라인은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아니면 다른 거를 정말 투명하게 해서 신뢰를 가지는 거죠, 저희가. 아, 특수활동비 이 정도는 묻지 않겠다. 그동안에 이제 쓰는 거에 다른 거는 정말 공평하고 투명하게 밝혔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알아서 잘 쓰겠지라고 믿는다면 조세정이 심하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도 그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좀 상황이라서 반발이 좀 있는 부분도 아무래도 많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 아마 보면 이 법인카드로 공무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뭐 클린카드라 해가 판공비 형태로 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공무원 중앙부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방부서까지도 이 팀별로도 그런 게 있을 거고 또 공공기업도 그런 게 있을 거고 또 장들이 되면 몇백만 원씩 그냥 그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무슨 저녁을 2번 먹니 카드가 3개, 4개인데 뭐 이 사람이 뭐 홍길동도 아니고 동시에 여기서 먹고 자기 애인은 또 저쪽에서 먹고 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받을 때 저렇게 악착스럽게 받으면서 한국처럼 이 공직자들이 세금을 카드로 쓰고 하는 이런 부분에 업무 추진비나 또 특수활동비로 대한민국의 특수활동비를 받는 공직자들은 다 정말 대단한 공직자들만 특수활동비를 따로 받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특수활동이 아니라 집에 갖다 주거나 막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려도 아무런 밝힐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주로 세금을 받는 쪽에서 그걸 정산해주는 역할을 하시는데 세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막 휴일에 뭐 가족들하고 밥 먹는 용도로 쓰고 저렇게 쓴다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죠? 당연히 그거는 네, 다 똑같은 생각이실 테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거는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법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분들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항상 저한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클린해졌는데 아직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기는 하죠. 네.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그 뭐 인공지능이니 또 무슨 전자페이 기능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서 어디서 쓰면 정부 부서 중에 하나가 감시 감독하는 부서가 있고 카드를 쫙 끄면 네. 뭐 불이 반짝반짝 와서 모니터에 어디에서 어떻게 썼는가 이제 실시간으로 좀 체크가 돼 가지고 잘못 썼을 때는 바로 그냥 이렇게 전화기로나 경고에 불빛이 오게 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내볼 때 어려울 것도 아닐 것 같아. 뭐 문자 오는 걸로 하면 되겠죠. 그럼 문자 오는 걸로. 당신이 지금 쓴 카드는 좀 의심되는 카드입니다. 아니 그냥 쓰면은 왜 저희 문자로 어디서 썼는지 나오잖아요. 예. 시간이랑 예. 뭐 그런 것만 이용해도 예. 되겠죠. 사실 국세청도 저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카드 매입을 넣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국세청에 다 알아요. 이게 휴일에 쓴 카드인지 유흥업소에서 쓴 카드인지 그걸 저희가 다 분류가 돼서 저희한테 신고하기 전에 그러니까 국세청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제 신고할 때 회계 프로그램에 다 걸러서 알려줘요. 이거는 심야 시간대에 사용한 카드입니다. 이거는 유흥업소에서 쓴 카드입니다. 내역입니다. 네, 그것까지도 다 알려줘요. 그래서 되게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런 건 빨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것도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하려면 할 수 있을 건데 네. 그걸 그렇게 하면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네, 많아지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뭐 인권 침해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참,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요즘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네. 좀 어떤 고민들을 세금 관련해서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방금 주제랑 좀 겹치게 네. 임대업 사장님들이 좀 고민을 많이 토론하시고요. 네. 네, 저한테 그 이제 공실이 많다라는 것도 어필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또 음식점 사장님들 또 매출 많이 줄었다고 얘기도 하시고, 다 그냥 조금 안타까운 소식들이라서 저도 마음이 좀 아파요. 네. 아니, 잘 돼가지고 네. 뭐 세금도 좀 많이 내고 또 세금 정리해 준 분들한테도 피도 좀 많이 드리고 네. 이러면 좋을 건데 요즘같이 잘 안 돼가 전부 죽는 소리 하면 네. 수수료를 당연히 받는 건데도 좀 불편하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또 이제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또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또 이제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상담 전화라든지 좀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또 신규라는 거는 이제 정말로 이제 스타트업 개념으로
뭔가를 개발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신 사장님들도 있고 그냥 중소기업 운영하신 사장님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열심히 또 하시는 분들은 또 듣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뭐 다 좀 무조건 침체됐다기보다는 또 이 업종이 또 조금 지금은 좀 이럴 때가 있고 네. 좀 다 또 언젠가는 또 다시 괜찮아지지 않을까. 예. 그 경기가 좋아야 세무사는 소득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사장님들 잘 되셔야 네. 행복합니다. 예, 그렇죠. 같이 행복해질 건데. 네. 자, 세무사가 행복해져야 예? 그 국가의 경기가 좋은 거다. 그렇게 네. 요약하면 되겠네요. 네. 요즘 그래서 조금 우울한 양희선 네. 세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